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경제박뉴스 시간을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개월, 9개월 정도 지금 했는데요. 제가 이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대박은 못 납니다. 이 소장님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런데 쪽박은 안 차게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쪽박 안 차는 오늘 첫 번째 0번 뉴스부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떨어졌다. 이 소식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새벽에 사실은 예전 같으면 트럼프 트위터를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 증시를 봐야 됩니다. 어제 이 코스피가 1700선 무너졌거든요. 외국인들이 또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뉴욕만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973포인트 4.44%가 빠졌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4.4% 각각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중국의 2배를 추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2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셧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네.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도 봐야 되는데요. 국제유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5월 인도분 가격이 20달러 31센트. 이 20달러가 간등간등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와 이 사우디 간 이제 패권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지금 다 좋지 않아요. 네. 뭐 항공부터 시작을 해서 정유화학 좋지 않죠. 자동차 좋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연관 산업이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유럽 증시도 영국, 독일, 프랑스가 3에서 4%가량 빠졌는데 다행히 나스닥 선물지수라고 있어요. 네네. 미국 증시 끝나고 난 다음에 24시간 거래되는 글로백스 선물지수는 0.4% 정도 오르고 있어서 이게 조금 뛰면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긍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 떨어지고 유럽 증시 떨어지고 국제유가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나스닥 선물지수만 조금 0.4% 오르더라. 예.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오를지 말지를 좀 지켜봐야 이게 된다. 2, 3% 오르면 처음에 하락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좀 낙폭을 만회하거나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결국은 정말 팅커벨처럼 마지막에 희망을 조금 주시는. 네. 그리고요. 자, 국내 1위 배달앱 운용사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해 12월에 이 독일 업계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글로벌 배달앱 시장 1위인데 이 배달의 민족 우리 국내 1위죠. 40억 우아한 달러. 형제들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우한 형제들의 이제 지분을 인수한 겁니다. 40억 달러니까 당시 4조 8천억 원. 와, 그래서 이제 대박 났다. 이게 독일의 민족, 게르만의 민족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제 딜리버리 히트가 이미 국내 배달앱 2위, 3위 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요기하고 배달통 운영하고 있었는데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합병하다 보니까 시장 독과점이 완전히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가 얘네 시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우려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 수수료 인상해서 소비자들한테 비용 부담 전가할 거다. 또 하나가 입점하고 있는 음식점 사장님들 대상으로 수수료 올리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다. 3년 동안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말을 바꿨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우한 형제들이 수수료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네네. 수수료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로 바꾼 거예요. 정률제는 뭐고 정액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한 번 건당 월 88,000원만 내게 되면 네네. 이 어느 정도 이제 이 24건 정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한 200만 원 정도만 냈으면 됐는데 이게 많이 파시는 분들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요율 5.8%의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정률제로 하게 되면 갑자기 월 400만 원 넘게 배달의 민족한테 수수료를 내야 돼요. 가게가요? 가게가. 그러면 결국은 음식점의 음식
값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기존에 이용했던 서비스 수수료가 한 6.8%, 가맹점 매출이 6.8%에서 5.8%로 1%포인트 낮췄지만 배달의 민족은 이 150만 원 미만의 저가를 하고 있는 저가 매출이 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득이지만 그 이상을 하는 업체는 정률제 많이 벌리면 많이 낼수록 내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이제 이 배달 앱 이용료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커진 그러니까 겁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그러니까는 배달을 시키는 고객한테도 받고 배달료를 그다음에 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 음식 가게들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받았는데 그 상권에서 이제 앱을 통해서 홍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홍보해 주는 값으로 건당 매달 88,000원을 받던 정액제에서 네. 아니다. 이거 이제 그러지 말고 주문 성사된 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그렇습니다. 받겠다. 매출 가맹점 매출의 5.8% 수수료를 거두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벌면 벌수록 이 수수료가 너무 높아져서 이 가게 입장에서는 음식점을 하는 가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아마 치킨점일 텐데 그렇죠. 여기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이라면 그동안은 한 30만 원 정도 배달의 민족한테 수수료를 냈다면 지금 이 개편 이후에 최대 17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 5배가 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와 이제 관계없이 일정하게 금액을 지불했다면 아니다. 매출 많은 음식점은 수수료 부담 더 내라라는 건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업합병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배달의 민족이 내세우는 논리는 뭐냐? 야, 우리는 음식 배달 앱이 아니야. 전체 배달 시장을 놓고 봐줘. 그렇게 되면 새벽 배송하는 데 있죠. 대형 유통업체들 있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배달 앱의 음식 업종에 대해서 지금 수수료를 과감하게 체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기업 결합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거 음식 배달업 관련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너무 심하다. 이게 독과점이다. 99% 넘는다. 이 얘기인데 지금 꼼수예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배달업하고 같이 자기네를 넣어서 평가해달라 이렇게 되면 팍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대부분 이 해외에서 하는 M&A권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또 애국심에만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시장 지배력을 좀 낮춰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 결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3년 동안 내지 5년 동안은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더욱더 이제 배민이 전체를 지배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배달의 민족 지으니까 난 우리나라 업체인 줄 알고 열심히 시켜 먹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여파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공항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의 임대료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가져오라고 하셔서 뒤에 두 개는 찾았어요. 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희망을 주는 소식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김포공항 국제선 롯데 신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받는 업종들 공항 면세점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핵심은 두 가지인데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 감면율을 종전의 25%에서 절반까지 깎아주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로 6개월 동안 그동안은 임대료 감면이 없었지만 신규로 2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면 대상 업종이 뭐냐?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음식점, 은행, 환전소, 편의점, 급유나 기내식 업체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60%까지는 회복이 돼야지 않겠느냐. 네. 그걸 감안해서 최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3월부는 소급 적용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3개월, 6개월 만에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몇억 했던 데들이 몇십만 원 정도로 매출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단기적인 해결책은 도움은 되겠지만 썩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또 보도 보니까 월세 1,000만 원인데 매출은 0원이에요. 1,000만 원 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정말 힘들군요.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기한이 없다는 맞습니다. 게.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데 빼지도 못해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또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급 휴가를 하고 있거나 직원을 또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비교적 선방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있습니다. 예, 3월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0.2%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전월에 2월의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코로나19의 어떤 파급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선방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나마 이제 컴퓨터와 같은 IT 품목의 선전이 컸고 또 대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대EU 수출, 미국 수출이 두 자릿수 넘게 급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들여다보게 되면 주력 제품인 반도체까지 좀 감소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확산세가 커진 게 3월 중순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4월 데이터는 굉장히 좀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트입니다. 조찬 파트 주인공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조수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아침에 밥 많이 먹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듯 에피타이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N번방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하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가 이게 지금 현재 국민청원까지 간 상황인데요. 또 법조인 출신이 보기에 황교안 대표의 말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 변호사님. 우선 N번방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그 회비에 따라 다른데 15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있는데 150만 원짜리는 아주 심한 경우. 그래서 그 회원들은 그 가입 정도로 활동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것도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이것이 음란 동영상이 아니라 잔혹하고 엽기적인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엄벌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인데 다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죠.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주 나쁜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사형시킬 사람, 무기징역할 사람, 20년을 할 사람, 또 집행유예 할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등을 두는 게 그 원칙이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호기심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는 거는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일단 거의 가입하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정보도 주고 뭐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호기심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 신상 공개까지는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건 이론상의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이 회원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고 가능한 한 신상 공개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수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이런 범죄가 막아지는 것이지 조주빈이라든지 또는 갓가시 이런 사람들만 처벌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맞습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얘기한 게 문제 아니냐. 예, 게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야한 동영상을 감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 원래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 시절에 쓰셨던 국가보안법 교과서를 보고 제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변론에서 무죄를 받은 적도 있어요. 오, 그래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인용이나 각주를 보면 굉장히 법조인으로서 꼼꼼해요, 스마트하시고 학술적이다라는 좋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아무래도 현직에서 오래 떨어져 계시다 보니까 최근에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처벌 규정이 생기거나 판례가 어떻게까지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이 떨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들어가지지 않는 방이다라는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근데 문제가 자칫 처벌을 좀 범위를 줄여야 된다라는 야당 대표의 그런 발언으로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뭐 금방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 전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황교안 대표께서 이 꼼꼼하게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사건 요즘 자체를. 바쁘시니까 그랬을까요? 예. 하여튼 엄벌해야 된다고 본인도 나중에 또 밝혔으니까. 종로에서 엄벌해야 방역도 하셔야 됩니다. 되고. 네, 요즘 힘든 상황이니까요. 예. 자, 변호사들의 주선 파티 오늘의 메인 주제 만나겠습니다.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장모님이나 혹은 부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 때문에 사실 요새 그렇게 뭐 별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그 신천지 뭐 압수수색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요. 그 지금 좀 총선 앞두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 윤석열 총장이 이런 문제로 바쁘셔가지고 네. 나를 선볼 시간이 없으신가? 네, 나를 선볼 시간이 없으신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비꼬는 말이었던 걸로 솔직히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이 논란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우선 그 유시민 이사장은 단단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우선 뭐 그 해당 검사장께 이 채널A 기자하고 친하다는 그 해당 검사장은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신라젠 사건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항암제 같은 걸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임상 단계에서 미국에서 승인이 안 돼서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약 15만 명에 해당하는 소위 개미 투자자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일부 임직원들이 그 직전에 주식을 팔아서 큰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엄벌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사실 뭐 거기에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조사해봐야 하는데 문제는 그 유시민 이사장을 미리 찍어놓고 유시민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유시민에 대한 정보를 달라. 이거는 넌센스인 거죠. 사실은 거기에 관련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야말로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정보를 무슨 달라고 한다든지 안 주면 뭔가 불이익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처신으로 보입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조에 있는 저도 옛날에 대변인을 우리가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그때 보면은 법조계에 나와 있는 기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출입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검찰에 가느냐, 뭐 법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빨대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채널A 기자도 법조에 6년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 쪽에 그런 라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이나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게 되면 검찰의 그 라인이 이 채널의 기자에게 어떠한 식으로 취재 지침이나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MBC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보도 방향성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후속 보도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모두가 다 그런 보도인가 생각했는데 지금 한 중반까지밖에 보도가 안 된 그렇죠.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증거가 있어서 보도를 시작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나 아니면은 채널A 이동재 기자죠. 기자가 지금 언급이 되고 이미 이제
인터넷에서도 신상이 다 나왔죠. 예, 실명이 예. 다 나온 상황에서 그 후속 보도에 대해서 뭔가 증거가 없이 MBC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주식 문외한인 저도 주변에서 사라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가슴 아프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그 바이오 이제 삼성바이오처럼 점도 유망하다라는 소문이 많았던 회사로 본사가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여당 관련성이 있어서 지금 승승장구한다. 수년 전에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근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강연을 가서 강연료로 60만 원 받은 적밖에 없고 행사 참석한 것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널A 기자가 만약에 그 외에 어떤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철 대표를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좀 기분이 나쁘고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철 전 대표 가족에 대해서 이 비위를 말하지 않으면 가족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좀 위협을 하고 또 수사 계획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상당히 부적절하죠. 근데 사실 이게 뭡니까? 이 수사 자체는 벌써 지난 채널A에서 2월 달에 남부의 수사팀을 보강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 그때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보도도 돼 있어서. 그래서, 무슨 이 채널A가 특별히 무슨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검사하고 친한데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거 불어라. 안 불면 가족도 다친다. 이거는 그런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아무리 특종을 하고 싶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유시민 이사장과 무슨 범죄를 했다. 그래서 이걸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는 나만 당하기 억울해서 스스로 밝히겠다. 그거야 본인이 선택할 얘기지만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범죄에 뭔가를 내놔라.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안 되는 뭔가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에 관해서 처벌할 거를 찾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기자의 녹취 말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나 유시민 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블러핑식 취재 기법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공갈치는 것. 허세 떨면서 하는 취재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취재 기법이라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너네 가족에 대해서 수사 예정이고 그 수사를 막아주겠다. 흔히 말할 때 법조계에서 말할 때 막아준다는 게 뭡니까? 변론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제 브로커들이 변호사를 써서 또는 어떤 검사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갈을 하면 블러핑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여러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을 하고 사건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관여한 자 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 자는 변호사법 109조에 의해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이런 이유로 실형을 살고 있는 여러 브로커가 많아요. 있습니다. 예. 기자라는 거지 지금 직업이 기자니까 이게 무슨 취재 기법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을 까보면 그냥 브로커짓이고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해당 검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데 좀 특이한 것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통화하면서 그걸 녹취록을 만듭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녹취록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녹취록이라는 거는 타자를 친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그런 통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줬다?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더 큰 악을 잡기 위해서 작은 악에 대해서 선처해 줄 수는 있어요. 미국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범죄 조직을 수사를 하는데 어떤 그 밑에 조직원이 자기의 윗사람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그거는 당연히 감경을 해줘야죠. 그런가 하면 더 큰 악을 잡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더 큰 공익을 위한 수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저는 이 사건에서 이 채널A 기자의 편지가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좀 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결국 저는 무고죄 교사라는 범죄 내용이라고 보여요. 어떤 논리냐면 이철 대표에게 지금 이 채널A 기자가 얘기하는 게 네가 니네 회사 돈 중에서 얼마를 유시민에게 줬다라는 것을 진술해라라는 식이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철 대표가 3월에 검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데 그때 자기 계좌 중에서 명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몇 천만 원에 대해서 이거 어디다가 썼냐. 누구 줬냐고 계속 추궁을 하더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보도가 있고요. 그걸 듣고서 이철 대표가 채널A 기자가 나에게 불라고 한 게 이 부분이구나라고 짐작했다라는 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종합을 하면 만약에 이철 전 대표가 그 돈을 횡령했는데 회사 돈인데 그거를 만약에 뭐 유시민이든 여당 인사에게 줬다라는 진술을 하라 하면 너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채널A 기자가 압박한 것이다라면 결국에 누군가 정치인, 여당의 정치인이 횡령죄에 가담되어 있는 공범이다. 라는 진술을 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무고죄를 교사한 거예요. 근데 뭐 이철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부지검이 그거 발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하면 몇 천만 원 추궁한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범죄 수익의 환수와 관련해서 추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은 혐의가 없어서 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철 대표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보도에 따르면 그런 추론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열린민주당의 그 비례 후보로 나온 황희석 전 국장이 한 말이 채널A 기자가 쓴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게 바로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가 한창일 때에 대검과 직접 소통한 흔적이 여기에 있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총선을 이상하죠.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총선용입니까? 아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열린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 또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주장이시죠. 타이밍이 또 조금 묘하긴 해요. 왜냐면은 열린민주당이 한창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타임에 또 딱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또 어떠한 다른 뭐가 있는 거냐. 오히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 뭔가 이상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또 이런 또 반박도 하죠. 그런데 어느 것이 이제 진실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그런 검사장이 채널A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지 또 실제로 유시민 이사장을 쳐내기 위해서 무슨 공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진중권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렇게 소위 상대 저쪽 언론 말하자면 MBC나 뭐 열린민주당이나 뭐 이런 사람이 또 한편이 되어서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혼란스럽죠. 그래서 네. 빨리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이게 지금 뭐 총선도 있고 한데 국민들의 혼동이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관계 밝혀져야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관계 밝혀져야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그전에 한마디도 못해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나와서 자꾸 그쪽으로만 쏠리고 있는데 제가 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시민 이사장 플러스 여권 관계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해라. 예. 요 내용이 사실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철 씨 쪽 입장에서는 내가 최경환 부사장 그 경제부총리 얘기를 했는데도 관심이 없더라. 오로지 여권 인사 뭐 혹은 유시민 이 얘기만 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채널A 기자는 뭐 개인적으로 유시민을 치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시나 보죠. 예, 뭐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성향 그럴지 왜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일단 신라제는 좀 억울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대표가 원래 이제 노사모 출신이시고 또 유시민 이사장이 한 그 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여권 인사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여권 인사만 수사해서 뭔가를 찾아낸다.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최경환 전 그 경제위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불법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도 같이 조사를 하는 게 맞죠. 혹시 여건 야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게 맞죠. 근데 관심이 없었다고 이게 얘기를 굉장히 하네요. 이상한 게 채널A 기자의 의도가 너무 잘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강연료 60만 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2번을 언급하면서 유시민을 치고 싶다, 뭐 쳐야 된다,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심지어 최경환 전 부총리 친박 아닙니까? 신라젠에 65억을 투자를 했다는데 최경환 부총리는 5억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60억이니까 합쳐서 60억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65억 투자 하고 60만 원 강연료 받은 거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더 큰 건입니까? 그 당시에 신라젠이
주가가 15만 원까지 갔었어요. 마지막에 1만 원대로 떨어졌지만 그 사이에서 만약에 7, 8만 원대였던 신라젠 주식을 샀었다면 그 시기는 만약에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투자금에 따라서든 굉장히 거액의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채널A 기자가 기자라면 어느 쪽을 더 취재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당 인사, 뭐 유시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성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근데 거죠. 이게 그거 같아요. 이 당시 증권가에서 그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자기네끼리 돈 벌었을 당시에 신라젠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산 인사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 유시민 이사장이나 뭐 당시 여권 인사나 그러니까 현재 여권 인사겠죠. 이런 분들이 뭔가 좀 부정한 행위에 개입된 거 아니냐는 걸 캐고 싶었다. 이래서 유시민 이사장 얘기를 한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러이러한 지금 그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의혹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나 유시민을 찍고 싶은데 뭐라도 내놔라. 이거는 굉장히 거칠은 그 취재죠. 아니, 그게 허용이 돼서도 안 될 걸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명백하고요. 그리고 무고죄 교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조각을 맞춰보면 네.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있는 사건이고 이건 언론 취재가 아닙니다. 지금. 수사를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연결돼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조각조각 나오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를 더 맞추려면, 퍼즐 조각을 맞추려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게 수사 대상 아닙니까? 이런 게. 네. 이거 언론 취재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네. 구금돼 있는 사람에게 너의 추가 수사 부분의 관여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네. 네가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나에게 알려달라. 라고 압박한 행위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유시민 이사장이라든가 이제 각각 입장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은 뭐 그냥 간단히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 아까 저희 알릴레오 방송 오디오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저도 네 하는 게 나왔죠? 네. 예, 근데 아까 그 목소리가 조수진 변호사였다는 거. 예, 제 멘트는 늘 네 내지는 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래요? 소극적으로 솔직하게 예, 예. 해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알릴레오에서 했던 말은 뭐 검찰에서 본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는 말을 지인에게 들은 적이 있고, 근데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꺼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지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입장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뭐 그 해당 검사의 윤석열 총장과 친하다 그거밖에 최측근이다 그거밖에 윤석열 없거든요. 최측근이라면서요. 그래서 최측근이 그러면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뭐 본인이 거기에 책임질 뭐 행정적인 정책인 책임을 지는 건 몰라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뭐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우선 해당 검사장이 실제로 그 채널A 기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또 실제로 이 채널A 기자와 마찬가지로 유시민을 쳐내기 위한 공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니 뭐 여든 야든 뭐 범죄 정보 들어오면 검찰 입장에서야 이 15만 개미들의 한을 풀어주니까 좋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니 뭐 정보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검사장 쪽은 나는 전혀 그 사건에 관여한 적도 없고 나는 사실 무근이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그 채널A 쪽에서도 취재를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보여서 그 해당 기자를 조사 중에 있다. 사내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MBC의 취재 형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는 취재 그 보도 언론 그 보도 관련해서 윤리 위반인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건 또 뭐 다른 방향으로 물타기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또 등장한 게 그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MBC도 사실 뭐 이 이철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사람하고 채널A 기자가 만난 현장을 몰래 따라가서 몰래 녹음을 했죠. 근데 원래 몰래 그게 이제 카메라 그런 거 MBC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몰래 했다고 한다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도청이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대리인이 했다고 한다면 처벌을 안 받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정당당해 보이지는 않죠. 거기다 또 무슨 몰래 카메라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참 언론사는 조심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고익이 무엇이냐 이런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해보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이제 공수처 대상이 된다. 물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우선 우리 공수처법이 정해놓은 건 고위공직자였거나 또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인데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공직자의 그런 범죄와 관계 있을 때만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장모의 이게 문서 위조 사건에 거기에서 가담을 했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담을 안 했고 예를 들어 그냥 단지 알고만 있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범죄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인의 경우는 근데 그게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말 맞다나 하여튼 나중에 공수처가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실제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이지 지금 검찰총장이니까 무조건 윤석열 총장과 그 배우자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건 조금 성급한 결론인 걸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법의 경우에 지금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수처 지금 설치가 되고 7월 1일부터 아마 활동을 개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혹이 대표적으로 사실은 공수처가 조사를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공수처법 자체가 굉장히 좁게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체가 고위공직자에 해당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건 맞지만 가족이 한 범죄나 아니면 본인의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대상 범죄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범죄를 했을 때만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본인의 직계 좀비속 어머니, 아버지, 아들 이런 사람들만 또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공수처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무고죄니 변호사법 위반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의혹이 있어서 사실은 증거를 더 모을 필요가 있는데 누가 이 사건을 고발한들 검찰에서 속 시원하게 국민들 보시기에 의혹 없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라고 누가 믿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일 텐데 이런 범죄가 사실은 공수처 대상이 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저는 좀 법조인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한창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뭐라고 정리된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수사 상황 앞으로 좀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똑바로 뉴스를 들여다보고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확실히 보자.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재난지원금, 긴급 자금 이거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월 9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의 구휼제도라는 게 또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우리 한반도 최초 구휼제도 있습니까? 그거에 다 있죠. 네. 역사에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였을까요, 그러면?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구휼은 이제 일상적으로 그 예전 농업사회에서 특별히 풍년이 들지 않는 한 또 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네. 항상 굶주리는 사람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구휼.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구휼제도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고구려 때 진대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의창, 그다음에 조선시대에 상평창에서도 네, 이런 일을 했었고, 네. 실제로는 환국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국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역사의 일에 늘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정부 또 국회에서 합의해서
긴급 재난구호자금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구휼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구휼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면서도 또 역병 대처라고 하는 또 특별한 좀 측면이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제 그런 병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느냐.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시국에는 좀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휼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진대법에서 시작됐고 이름 자체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흉년에 이제 흉년이 되어서 사람들이 굶주리면 보릿고개 이럴 때도 예, 좀 한 것 뭐 그 당시에는 같고. 뭐 보릿고개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이 굶주릴 때가 되면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곡식.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일단 생기면 가장 먼저 이제 갖춰야 될 것이 군대고 군대가 있는 한은 군량미를 갖춰놔야 그렇죠. 돼요.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대개 이제 고대 국가 시스템에서 보자면 이쪽에서 전쟁 치를 여력이 없으면 저쪽도 대체로 없어요. 그렇군요. 예, 뭐 이게 이제 흉년이 이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곡이라고 하죠. 군량미나 또는 관료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창고에 세금으로 받아서 모아놓았던 관곡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었고 그때도 갚아야 돼요, 다시. 그렇죠. 그러면? 추수 후에 다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빌려주고 받고 하는 사이에 수수료도 좀 들어갈 거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뭐 좀 이렇게 쥐가 쓸어먹고 있는 것도 할 거니까 대략 모곡이라고 그래서 모곡이라고 그러는 건 좀 소모된 곡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빌려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곡식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보다 약간의 이자 대략 뭐 10%에서 이제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정도를 붙여서 돌려받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구휼 시스템으로 보자면 일종의 장기 절이다. 자금, 대출 같은. 네. 대출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는 거죠. 그 당시에는 곡식이 곧 화폐였으니까. 네, 그러면은요,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나 상관없이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는 거였을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굶주린 사람이 필요해서 이것은 어차피 이자가 붙는 거니까. 네. 이자가 적다 하더라도 붙는 것이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예나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나 심지어 조선시대까지도 이런 일들에는 좀 비리가 붙어요. 비리가 또 있습니까? 이런데? 비리 굉장히 많죠. 조선시대에는 뭐 삼정문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환자였었는데 네. 환곡. 이제 비리가 뭐냐면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 이제 빌려줄 때 네. 예를 들어 한 말을 빌려주고 한 말 한 대를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근데 이 되나 말의 크기가 네. 이게 지금이야 이제 이 도량형 기준이 확실히 통일이 돼 있지만 20세기 초까지도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작은 말에 작은 대로 10대를 달아서 빌려줬다가 큰 대로 10대를 해서 받게 되면 실제로 공인 이자율은 한 10%인데 이자율이 100% 되기도 뭐 하군요. 10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정 어려운 사람들만 이제 신청하게끔 만들었던 것이고 또 원칙은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빌려주는 만큼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이 빌려주는 게 이익이겠어요? 적게 빌려주는 많이 게 빌려줘야 이익이겠어요?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무 담당하는 관리가 좀 부패할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좀 배고픈 거 참지만 이거 빚져서 먹지는 않겠다라는 사람한테도 억지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억지로 이자도 받고. 그렇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이른바 삼정문란 중에 환곡의 문란 또는 환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가장 심각한 이제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빌려주고 또 대박을 속이고 거의 이제 강제 세금처럼 이렇게 징수하는 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기록상으로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들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1차 사료들도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항변한 사람들 또는 의병들이 밀란을 일으키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이제 이슈가 되었던 사실들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이건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전에 고구려 시대나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이게 이 운영상의 비리라든가 비위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사람 하는 일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빈틈을 찾아서 이제 사익을 노리는 네. 이런 이제 내 머리 쓰는 거는 뭐 언제나 비슷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러면 교수님께 제가 이거는
역사와 무관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70% 하위 소득 70%한테 이제 준다고 하잖아요. 네. 또 지자체에서도 각각 네. 기준에 맞춰서 준다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다 줘라. 네. 세금은 많이 걷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도 혜택을 안 주냐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맞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과거에 이런 그 긴급구호 자금이죠. 진율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런 것이었어요. 뭐 이건 부자들은 이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가난한 사람들만 이제 받는 것이고 자기가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 근데 또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줘버리는 이런, 그리고 이제 세금처럼 징수하는 네. 양반은 빼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이제 결정이 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네. 이런 것이었어요. 하위 70%를 어떻게 골라내지? 그걸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 영수증이나 재산세 낸 거나 다 한다고 하는데 이걸 골라내는 행정비용, 사실은 이제 환자가 환곡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는 환곡이라고 나와 있고 사료상 용어는 보통 환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좀 섞어 쓰고 있어서 네, 네. 좀 청취자분들이 헷갈리긴 합니다, 저도. 헷갈리실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환곡이라고 그냥 통일을 할게요. 네, 네. 이 환곡도 이제 뭐랄까요? 따로 이제 기준을 맞춰가지고 예, 줘야 기준 되니까. 이 지급에서 항상 좀 일관성 또는 균질성을 갖기 어려웠는데 지금 이걸 조사하는 것 자체가 환곡의 문제도 결국 행정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붙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급한 시점에 언제 줄 사람 안 줄 사람 골라내느냐 이 과정 자체가 투명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모두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뻔히 저 사람이나 나나 생활 형편이나 소득 수준을 다 아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불만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 그렇죠.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결과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나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이는 면에서나 이 문제는 일단 다 지급하고 그리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세원 파악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긴급구호자금으로 인해서 국고보조본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지난번에 100만 원씩 다 드렸는데 돌려달라고 이번에 그러거든요? 이제 세율을 조금 조정해서 특별세금을 좀 걷는다든가 아니면 네. 재난부가세라든가 재난특별세 같은 것들을 부과함으로써 이제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이제 구휼금을 받은 분들에게서는 다시 환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소득 70%라고 하는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행정적인 그런 뭐 인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낭비, 시간의 네. 또 급박성 이런 것들을 네. 고려해 봤을 때는 일단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네.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대비해서 보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네. 그래서 뭐 특별 세금을 걷는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뭐 사실 조삼모사지만 네, 사실 그렇다 그렇죠. 하더라도 네. 일 처리 방식에서 보자면 시간을 두고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금 걷는 문제일 거고요. 지금은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 가면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시간을 끄는 일이 돼버릴 수 있다. 네, 뭐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동수당 준다 그랬을 때도 예. 뭐 이재용 아들까지 우리가 줘야 되냐 이러면서 사실은 막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기준을 세워서 주겠다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 주기로 막 이렇게도 네. 했던 과거 경험을 생각해 보면 교수님 말씀이 이제 의미한 게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70% 얘기를 고집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글쎄, 그건 뭐 역사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정치하면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시민 여론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 의견도 있을 것이고 관계부처의 주장도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이제 뭐 밖에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그 재정 관련 정보부처의 이제 아주 강경한 또는 이제 반대가 있었다 이런 네, 얘기가 뭐 들리는데 기재부도 반대하고 예. 막 경제부총리도 반대했다 예. 이거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이런 경제부처 쪽에서는 또 경제부처 관점에서 국가재정 운영이라고 하는데 좀 주목해서 보게 되고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의사의 관점이 다르고 경제 쪽의 관점이 다르고 또 뭐 학계의 관점이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네. 종합해서 어떤 때는 이제 한쪽
편을 들어주고 어떤 때는 절충하는 그런 식의 일이 정치인데 네. 이번에도 그런 절충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네. 어차피 이제 100% 줘라는 쪽도 있고 30%나 50%만 주자는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절충 속에서 70%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이제 재정관리 쪽에 입김이 좀 세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제 밖에서 볼 때의 제 이제 관점이고요. 네. 그러면 그 역사 속에 기록됐던 구휼제도랑 지금 현재 우리 현재 그 시대 복지제도 혹은 뭐 지금 주겠다는 이 돈의 특성 이런 거 조금 뭐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재난이 생기면 역병이 생기면 첫째 면세고요. 당시에는 뭐 이제 곡식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먼저 10% 정도 모두가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보시면 돼요. 면세는 자금 지원과 같은 것이고요. 면세뿐만 아니라 워낙 재난이 심각하다 그러면 네. 면세가 단기간에 끝나질 않아요. 그렇죠. 한 3년간 면세. 다시 말하면 국고를 비우고 백성의 창고를 열어주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국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이제 이런 이제 그 처음에 진대법도 마찬가지지만 군사비를 줄이고 백성의 생계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수사 여기까지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롭고 재밌고 발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